안녕하세요. 옥수 파크힐스 25평 신고가 찍고 계약했는데 전고점 이상 가격입니다. 너무 단기 오버슈팅 할 때 산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좀 아파트 밀집 지역에 그래도 가격대가 한 15억 안팎 낀 곳들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찍지 않으면 매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은 그 주인들이 굳이 뭐 팔 마음이 잘 없다 싶을 정도로 다들 호가에 올려놓고 그냥 사시든지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물건을 내가 사냐 마냐를 할 때 항상 그 전고점을 찍고 사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이 먼저 한번 간 다음에 내가 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근데 내가 먼저 첫 발을 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경매 같은 거에서 나타나는데, 경매에서 내가 그 2등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왠지 잘 산 것 같고, 반대로 1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나면 또 내가 또 아깝게 떨어진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뭐 1등 가격이냐 2등 가격이냐 뭐 이런 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차피 내가 그 가격을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 전에는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2등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으면은 아 내가 적절하게 잘 썼구나 뭐 이런 그 사실 비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반대로 신고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집을 사기 오히려 편한 시기는 고점 한번 찍고 쭉 빠졌을 때가 훨씬 사기는 쉽죠. 왜냐면 고점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점이라는 거는 뭐 명확한 거잖아요. 고점 대비 저점이니까. 그래서 이때가 사기는 좀 좋은데 반대로 이제 더 떨어질까봐 이제 못 사는 거고.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전고점을 내가 찍고 사는 거. 이거는 이거 뭔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인데, 반대로 이제 심리적인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거 맞나? 좀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원래 집이라는 게 올라도 못 사고 빠져도 못 사고 둘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이 가격이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나름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들의 똑같은 가격대랑도 좀 비교도 해보고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결단을 담아서 사는 거지,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가격만 보고 뭐 17억이 비싼가요? 15억이 비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기준점 없이. 그러면 사실 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뭐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도 뭐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전고점을 찍은 사람들도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 돈 벌었던 어떤 아파트가 보통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전고점을 찍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물론 당연히 저점에서 사면 좋죠. 왜 그게 싫겠어요. 근데 전고점을 찍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뭐 저점을 잡아서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게 또 잘 최저점을 잡았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게 나한테 최선인가?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래 이게 최선이지 뭐 내가 살 동네가 뭐 여기밖에 없는데 뭐 라는 생각이면은 사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샀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반대로 샀다가 오르면 어떡해요? 뭐 똑같은 거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고 나서 빠지면 버틸 수 있는데 안 샀다가 오르면 그 동네를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 내가 사자마자 오르면 제일 좋고 팔자마자 떨어지면 좋은 건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안 샀는데 올라버리면 이제 최악인 거고, 반대로 샀는데 빠지는 게 또 최악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지선다 중에서 항상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송도에 삽니다. 상급지로 가는 기준이 같은 동네로 가는 것도 포함인가요? 34평에서 40평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서 평수가 커지는 걸 상급지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수를 키웠구나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같은 단지에서 살면서 저기는 40평대니까 상급지야, 우리는 중급지지, 저기 25평은 하급지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뭐 반대로 단점이라고 할까요? 뭐냐면 일반화를 되게 잘한다는 거죠. 일반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 집단을 형성하는 순간 약간 우리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 뭐 이렇게 그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25평짜리를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3평에 뭐 조금 뭐 외곽지로 가느니 차라리 집이 작아도 25평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워낙 뭐 출퇴근도 멀어지고 그 집이 주는 가치도 있지만 어디 사는지도 좀 요즘에 점점 중시하는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25평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지역이 바뀌어야지 상급지로 가는 것이지 뭐 같은 단지 안에서 평수를 낮췄다고 해서 하급지로 가는 거는 아니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급지를 선택할 때 상급지가 빠지면 지금 제 집은 더 빠지더라고요. 오르면 상급지가 더 오르고요. 너무 재면은 결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상급지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똑같이 10%가 빠져도 갭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10억이 20% 빠지는 거하고 5억이 20% 빠지는 거하고 금액 자체는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상급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정도라면은 우리 집 상급지가 아닌 우리 집은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상급지로 이동할 때는 사실 뭐 내가 이득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연봉이 3,6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야근하고요. 주말 출근 한두 달 정도 연달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직할 곳은 대략 4천 초중반인데요. 야근이 많고 주말 출근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부인남님 생각하시기엔 이직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미래의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야근이 많고 주말 출근도 많은데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야근 많고 주말 출근도 엄청 많았던 것에서 이제 일을 해봤고 그걸 또 몇 년, 거의 7년을 했죠. 7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야 사실 좀 다른 것들도 좀 돌아보고 생각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빡세고 너무 막 미친 듯이 막 사람을 막 돌리는 데 있어.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멘탈이 막 나가는데 그걸 막 어찌됐든 막 어떻게든 부여잡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그게 되는 사람이 뭐 많겠습니까? 대부분은 일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잔 다음에 다시 출근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이 소위 말하는 맛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야근이 즐거워. 야근을 즐기고 갑자기 막 10시에 퇴근했는데 맥주 한잔 하는 막 약간 그 간단한 회식 같은 게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래. 너무 힘들면 오히려 막 자기를 막 그 고통 속에 막 빠뜨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곳으로 가는 게 이 길게 봤을 때 더 좋은 선택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은 재건축, 재개발 동네가 어디든 크게 의미가 없나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전도 그렇고 뭐 지방에도 지금 재건축, 뭐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도 있고 실제로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뭐랄까요? 공사비도 많고 근데 이 상황에서 사업성이 잘 나오는 곳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과연 이제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유 있게 그냥 뭐 안 되면 말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은 괜찮은데 전 이게 전 재산이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가지고 인생 좀 바꿔보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돈이 사실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실 텐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매도도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가 괜찮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살기 좋은 집들은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없어도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
기본적으로 뭐 조금 급매로 내놓으면 또 팔리기도 하고. 근데 약간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반영된 거 있잖아요. 미래에는 엄청 좋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나쁘지만 지금 사는 게 싸게 먹히는 거야. 라고 모두가 판단하는 그런 투자처. 이런 투자처는 이제 삐끗해 버리면은 야, 내가 그걸 지금 왜 사냐? 나중에 좋아지면 사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은 또 안 팔고 전세를 주면 전세금으로 일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전세금도 낮아가지고 회수도 안 되고 뭐 매각을 하려면 또 많이 깎아서 팔아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고 하니까 너무 돈이 적으신 분들이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올인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황에는 적절하진 않다. 세전 7,700 연봉입니다. 건설업 재직 중이라 연봉이 높은 편이지만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이라 주말 부부입니다. 2달 후에 딸이 출산 예정입니다. 연봉 1,500 정도 감안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었지만 건설회사의 특징이 연봉을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는 대신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직종이죠. 기본적으로 뭐 본사에 뭐 한 반 정도 있을 수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웬만한 분들은 본사보다는 좀 지방이나 어떤 현장으로 많이 도시죠. 그리고 해외로 발령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고민도 되시고 애가 또 태어나면은 애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뭐 생각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실 겁니다. 근데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봉을 줄여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길게 보고 내가 돈을 과연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 주말 부부라는 게 물론 힘들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무조건 단점만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특히 저는 건설회사를 다녀본 입장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 고생이 추억으로 미화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반대로 그 건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도 하고 그만큼 또 뭐랄까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본사에서 뭐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면서 연봉은 이제 팍 깎였겠죠. 대신에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으면 과연 내가 저축을 했을까? 과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방에 막 정말 시골 정말 그 어떤 개천변에서 뭐 현장 사무실 차려놓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뭐 전봇대도 없지. 그냥 그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는 동네에서 막 일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으면 저축은 참 많이 되니까 같은 기간 내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그럼 다들 저축을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방 와서 또 고생하고 하니까 맨날 술 먹고 뭐 막 소비 엄청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각자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너무 내 지금 상황에서 단점만 보는 것도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조금 연봉을 포기하고 집에서 출퇴근해야지 라고 했더니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연봉은 연봉대로 줄어서 또 금전적인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송파구 부동산 소장님이 지금 거래 조금씩 되고 있어요. 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금매나 싼 거 소진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오르는 거라고 보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잠실의 대단지들 여기가 보통 최근 한 2, 3년간에는 이 시황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라고 말하는 곳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뭐 상승세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고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수치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세도 조금 좀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도 뭐 같이 올라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긴 대단지가 워낙 많고 그리고 강남에 바로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가장 먼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뭐 여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곳들도 많으니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청대 3잠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고 나면 갭투자 물건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갈까요? 아니면 갭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더욱 올라갈까요? 궁금합니다. 청담동을 살려고 하시나요? 청대 3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봐야겠죠. 왜냐면 그동안 눌려 있던 건데 규제가 풀렸는데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죠. 규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거니까 규제를 푼다는 거는 가격이 그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상승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원래 적정가에서 오버슈팅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제로 눌러놓은 게 지금 올라가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지정할 때부터 벌써 5년 전인가요? 벌써 5년 전이죠. 5년 전부터 이거는 해봐야 좋은 것도 없고 이건 뭐 의미도 없는 건데 괜히 불편하기만 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제일 어떤 투자 가치가 높은 동네 위주로 이걸 눌러버리다 보니까 그거를 눌리면서 옆에 동네들이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들만 괜히 더 비싸게 만드는 효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그 규제가 있다고 뭐 사람들이 제일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를 안 살까요? 조금 느리게 살 뿐이지. 그래서 돈 모아서 어차피 또 사러 오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금 벌써 한 4년 넘게 이 규제를 써봤더니 결국에 다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빨리 풀었었으면 차라리 낫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푸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규제를 풀면은 그게 가격을 좀 상승을 시키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그나마 부작용이 덜해지는 거죠. 2등, 3등이 1등보다 비싸지게 만드는 건 부작용이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1등은 다시 1등으로 올라올 거니까 이 입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그대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그런 규제들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그 2등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동네들의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 버리니까 또 얘를 기준으로 야 우리 동네는 더 비싸야지. 근데 아직 규제가 있으니까 나는 더 올라가면 그때 뭐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올리는 저는 그런 정책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푸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다 풀면은 다시 또 그 동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로 수요가 또 가는 만큼 다른 동네의 상승 수요가 또 이게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랄까 순위가 재정렬되면서 올라갔던 동네들, 과하게 올라간 동네들은 조금 뭐 수요가 좀 빠질 것이고 여기 눌려있던 동네들은 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매 물건 쌓이고 찬바람 분다더니 조금만 이름 있는 아파트는 40명씩 붙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매로 아파트가 뭐 엄청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사도 많고. 그러면 실제 경매 그 현장을 가보면 알거든요. 가보면은 뭐 실제 시세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때 그 언제였어요? 그 계엄 발동하고 그 다음 날 그 주 정도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서 야 뭐야 우리 갑자기 뭐 지금 계엄이래 막 했는데 그때 그 다음 날도 법원에서 경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그 초보자들이 야 뭐야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경매야 하면서 가지마 하면서 막 그 등짝 스매싱 많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면서 상대적으로 2등 가격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1등으로 붙었겠죠. 뭐 3등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1등으로 붙고 뭐 이랬겠죠. 초보자들이 좀 덜 오니까 그러면서 조금 싸게 사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시기도 이제 좀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경매로 사러 가면은 좋은 물건들은 또 많이 사러들 오시고 입찰가도 또 다시 또 높아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경매 물건이 뭐 나왔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경매가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팔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시면은 그 차이가 좀 뭐야 이 정도면 그냥 시세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또 팔립니다. 그 오히려 그 경매로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경매로 나왔던 물건, 뭐 음마 아파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동네들은 반대로 경매로 물건을 사면 전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매가 더 비싸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버려요. 그게 차라리 1억이나 2억 더 주고 사가지고 실거주 안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건축 추진하는 그 막 2, 30억 하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실거주를 하라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파트를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뭐 안에 올수리 했어요 뭐 이래요. 그러면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올수리는 올수리가 맞긴 맞지. 뭐 다 페인트도 칠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미닫이 문인데 나무로 된 미닫이 문 여러분들 기억나요? 옛날에 그 8, 90년대 생들은 아실 텐데 미닫이 문인데 나무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유리 몇 개 이렇게 껴 있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그 레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달려 있어. 근데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해놓고 해가지고 이제 올수리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80년대 집이야. 그냥 80년대 집인데 뭐 샷이 조금 뜯어놓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걸로 이제 올수리라고 이제 사는데 그게 사실 집값이 막 30억 이러는데 30억짜리 집에서 과연 80년대 생활 수준으로 거주를 할 부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나가지고 제일 좀 뭐랄까 많이 눌렸죠.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이 좀 그 혜택을 볼 텐데 또 얘기가 그런 데들은 또 쏙 빼고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알트코인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돈 번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몇 명은 좀 벌었는데 거의 대다수는 잃는 것 같더라고. 제가 비트코인 그때 1억쯤 됐을 때 1억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사기 시작할 겁니다. 뭐 그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그때 막 댓글들이 엄청 살벌했거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들어오면 이제 끝물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려고 해가지고 이제 샀었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만 알트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비트코인이 뭐 영원히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저는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금이다 생각하고 샀습니다. 코인은 성공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따라하다가 되려 폭망한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코인이라는 거 같은 어떤 변동성이 큰 투자처를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할 방법이 사실은 없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00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뭐 50만 원이 있든 다들 할 수 있는 게 이런 금융자산 투자인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버리는 순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금융자산 같은 건 기본적으로 그 지분을 사는 거죠. 퍼센트를 삽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다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뭐 100조가 됐다면 사람들이 엄청 욕할 겁니다. 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냐면 너는 뭐라고 그걸 비싸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아마 마녀 사냥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금융자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쪼개기를 할 수가 있고 뭐 개수라는 것도 그냥 쪼갠 거나 불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접근 가능해서 가격이 싸네 비싸네를 가지고 막 논쟁이 막 많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이고 싸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이 어떤 주식 코인 같은 게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집은 있어요. 근데 좋은 집이 없잖아요. 좋은 집이 부족하고 신축 뭐 아파트 이런 건 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올라버리면 내가 그걸 살 방법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인이 지분을 5%만 팔진 않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 갖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빠지는 거를 또 바라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작은 돈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또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하루 만에 뭐 몇 배를 버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막 순식간에 돈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좋은 투자처일 순 있죠. 접근성이 아주 폭넓다는 거는. 근데 그만큼 들어갔다가 물려버리게 되는 구조들도 많고, 여기는 또 실력 차이도 워낙 크고 이 시드의 차이도 워낙 대단하게 차이가 나죠. 그 블랙록인가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죠. 거기가 아마 가장 큰 자산을 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의 뭐 1경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맞죠? 거의 2경에 가까운 돈을 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똑같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상 불리한 거지. 개인들한테는 불리하죠. 그런 곳들이 뭐 마음대로 어찌 보면은 시장을 좀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죠. 이 세상에는 너무 하나에 올인하면 또 안 되는 거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비트코인만 해도 변동성이 엄청 크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논리는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이 용적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완화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 받은 만큼 우리한테 좀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죠. 왜냐면 인허가 권자기 때문에 인허가 권자는 인허가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인허가 권자를 안 해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그냥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협의를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내 말을 들어가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안 해줄게. 라고 되는 순간 아예 진행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지만 또 정부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 안 챙기면 안 되니까 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돼요. 재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은 계속 낙후돼 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새 집을 계속 사람들 원하고 근데 공급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올라갔다고 또 규제하고 그러니까 또 안 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대규모로 좀 사회적 합의가 돼서 공급을 좀 하자. 우리 딱 한 몇 년만 고생하자. 대신에 좀 공급 많이 해서 우리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서로 살아요 라고 하면은 될 텐데 그게 안 되겠죠. 안타까울 뿐입니다.